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이 유형 자산을 사용하면 가치가 닳게 되는데 그걸 합리적으로 비용화할 거라 그랬지만 사실 합리적으로 비용화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래서 추정치를 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그 추정값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정예법 그리고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방법들을 써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정예법하고 정률법을 봤었는데 자, 우리가 감가상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유형자산을 얼마에 주고 샀는지 취득원가와 얼마간 사용할 수 있는지 내역연수와 그리고 이 내역연수 동안 사용하고 나서 팔았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잔존가액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감가상각할 거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거는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뺀 걸 우리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고 우리 정예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역연수로 나누기로 해서 아마도 우리 흔히 말하는 n분의 1 내역연수로 나눠서 똑같은 금액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해가는 방식이 우리 정액법이었고 그런 반면에 정률법은 우리는 공식은 미상각 잔액의 정률을 곱하는데 이 미상각 잔액이라는 건 우리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우리가 인식하고 싶어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인 거고 그 금액이 감가상각되지 않은 금액이니까 미상각 잔액이랑 같은 표현이다라고 했죠. 그럼 미상각 잔액의 정률을 곱할 건데 그럼 1차 년도에 계산을 할 때는 우리는 미상각 잔액은 감가상각 한 적이 없으니까 취득원가를 가지고 정률을 곱해줘서 1차 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식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할 때에 우리는 차변에는 감가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하니까 그럼 그 해에 발생된 다른 만큼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자산의 차감 계정을 쓰니까 우리는 매년 감가상각할 때마다 이 누계액은 같이 쌓여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그해 회계 처리하는 해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린 이렇게 감가상각을 할 건데, 자, 우리가 취득했을 때에 취득하고 상각을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장부의 모든 기록을 지우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반대쪽 대변에 써서 지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지워주는 게 우리가 이 처분이라는 걸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 처분이라는 건 꼭 판매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없애버린다든지 자동차를 폐차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철거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쓰는 거고 또 재해를 당해서 없애지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처분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럼 그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대변의 유형자산인데 여기 금액은 취득원가를 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써줘야 우리는 처분할 때에 유형자산의 장부에 있는 내용들을 지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판 거라면 매각한 거라면 이 두 개를 쓴 이후에 차변에 돈 받은 걸 쓰는 거고 판 게 아니면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 금액이 장부가액인데 그 장부 금액의 자산을 우리가 없애버린 거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재해를 당한 거라면 재해 손실이다라고 처리할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처분할 때에
죄송해요. 저번에 얘를 철거하거나 할 때 우리가 철거를 하든 폐차를 하든 이런 식으로 사용 중에 있고 아직 장부가액이 남아 있는 자산을 없애버리면 우리한테는 그 자산 금액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라지는 만큼을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재반 비용들이 들어간다면 그 돈들도 전부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예를 들었던 게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를 하면 그 철거비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에 포함시켜서 처리를 했죠. 자,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제가 그 취득하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에 얘도 하나 들었었는데, 그때는 우리는 철거비는 그건 우리는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철거비는 토지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기업 대 기업 간에 서로 거래를 하면, 그리고 우리가 땅과 건물이 같이 있는 걸 사면 살 때부터 땅만 쓸 생각이었는데도 세법에서는 땅 얼마다 건물 얼마다라고 계산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계산하냐면 땅은 면세고 건물은 과세거든. 그럼 건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되는 세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법이 그걸 규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건물값, 땅값을 다 알겠죠? 다 알지만 그 건물은 쓸 생각이 없었잖아. 땅 쓰려고 산 거지 철거할 생각이죠. 그럼 그 건물값도 토지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토지라고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건물 지을 수 있게 집안 평탄화 작업도 전부 다 토지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상태까지 딱 도달하면 토지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건물 짓기 위해서 어제 우리 임명식 질문하신 것처럼 그 다음부터 건설 중인 자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기 위해.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재해를 당하는 경우를 가지고 봤을 때 재해 당한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어진 만큼 재 손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건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유형 자산을 없애버리게 되면, 불타서 만약에 없어지거나 재해를 당하게 되면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장부 금액만큼 재해 손실을 인식할 거고, 혹은 정말 우리 재고 자산이 사라지면 재고 자산이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만큼 우리는 재해 손실을 지워주면서 인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가입되어 있지 않든 우리는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도 되니까 일단 제가 그걸 기억하자라고 했고, 근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도 돼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다른 계정 과목을 써도 될 때는 문제에서 꼭 말해 줄 거니까 뭐 굳이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재해 손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유형자산을 보고 나서 무형자산을 봤는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둘 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거고 내구성 있게 쓰는데 물리적 형체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물리적 형체가 없다 하더라도 이 무형자산은 우리가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우리가 기업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 우리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자산이니까 통제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 이런 건 생각할 수 있는데, 식별 가능성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형체 식별이 아니라 이거 어디 거야, 이건 어디 특허야, 어디 디자인이야, 이런 거에 대한 식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형자산의 종류들에서 계정 과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우리 영업권이 이론에서 주로 나오는 게, 영업권은 외부 구입한 영업권은 인식을 하지만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우리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 창출한 영업권 인정 안 한다는 가지 그 이유는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혼자서 권리금이라 그랬잖아. 빈 가게에서 장사했는데 장사 잘 되니까 권리금 얼마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건 누가 인정해 줄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업권은 내부 창출한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식별도 거의 불가능하죠. 나 혼자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되지 어떻게 알아서. 자, 그럼 산업재산권이라는 개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고 특허권이나 아니면 디자인권, 뭐 의장권 여기는 없는데 상표권 이런 개정 과목들을 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개발비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개발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건 내부 창출되는 거죠. 그럼 내부 창출하는 건 당연히 상당히 장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신기술 개발하고 하는 건 당연히 국가적으로도 장려를 하는 거지 영업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같이 섞여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내부 창출을 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일단 연구 단계에 있는 경우는 연구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거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개발하는 단계로 가는 건 우리는 경상연구개발비라는 또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가 완성 단계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단계는 우리는 개발 단계를 넘어서 자산의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때 아니면 우리는 비용으로 전부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무형자산 상각하는 방법은 자, 우리 모든 상각 방법을 다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정예법을 쓰고 그리고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내용 연수를 20년 초과가 가능하고 그리고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우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우리는 즉 대변의 직접법으로 간접법이 아닌 직접법으로 대변의 개발비다 특허권이다 써서 자산 금액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는 제가 임차보증금의 거래처 꼭 쓰자 그 이야기하고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봤다는 거 기억하자고 했죠. 그죠?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었어요. 자, 다음 부채로 가면 부채에서는 제가 거의 날림 수업을 했죠.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은근슬쩍 넘어가고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얘는 결산해 할게요. 또 얘도 과거에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얘는 결산해 할게요. 그리고 예수금도 선납세금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러면서 쭉쭉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얘만 이야기했죠. 강조했죠. 앞에는 별로 다 아시는 것처럼 또 설명할 필요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얘 중요하다고 별표 이런 표시할 만큼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럼 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건 우리가 기업은 기말에 비유동을 유동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산이든 부채든 전부 다 그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년에 비유동이 유동으로 변환이 되도록 우리가 전환시켜 주는 걸 유동성 대체라고 하는데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으로 얘는 유동 부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유동성 장기 부채에 사용하게 되면 꼭 거래처 써야 된다. 이것도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린 이제 사채라는 걸
사채로 갔는데, 이 사채는 우리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금전을 우리가 차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도가 사채라는 우리 채무증권 회사채에 발행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회사채라고 했죠. 그럼 이 사채는 상법이 무조건 액면가를 갚도록 우리가 발행한 채권의 액면가를 상환하고 액면 이자만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장부에 사채라는 계정 과목에는 무조건 액면 금액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제가 대변의 사채 무조건 액면가라고 했었죠. 어제 계속 제가 무조건 액면가예요. 얘는 이것저것 볼 거 없이 액면가예요. 사채라는 계정 과목은 무조건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분계만 가지고 생각하면 사채 발행했다. 그럼 대변의 사채 액면가 그렇게 쓰는 이유가 돈 빌리는 거니까 빌린 돈은 차변에 받아야지. 그래서 차변에 돈 받는 거 쓰는데 사채 액면가와 동일한 돈을 받으면 나는 액면 발행인 거고, 사채 액면가보다 돈을 작게 받으면 그 차이 나는 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할 거고, 사채 액면가보다 돈 더 많이 받으면 차이 나는 만큼 더 많이 받은 만큼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순액으로 봤을 때 사채 발행 비용까지 다 빼고 액면 금액하고 일치해야 액면 발행이 되겠죠. 그럼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할인 발행은 일어나는 이유가 자, 액면 이자가 액면 가격이 우리 거예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의 이자가 더 크면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할인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작게 받고 이제 나중에 갚을 때는 액면 금액으로 갚으니까 외부 이용자 입장에서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자를 더 받아가는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 액면이 시장이 형성된 이자보다 더 크면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할증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아서 우리는 그 많이 받은 돈만큼을 이자 줄 거를 우리가 받아서 준다 생각을 해서 그 금액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사채에서 제가 사채 발행 비용을 이자로 승화시키면서 연결시켜 가지고 이자율을 산출했던 거 어제 기억나시나요? 어제 13% 이자가 될 거다. 근데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자율을 제가 유효 이자율이라고 했죠. 자, 이 유효 이자율은 시장 이자에 사채 발행 채비용까지도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서 이자율을 산정한 거예요. 그럼 이 유효 이자율이라는 건 우리 IFRS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든 전부 다 이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용어를 기억하자라고 어떤 건지 그냥 대략적으로만 인지하면서 용어 기억하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장부에 이자 비용이다, 이자 수익이다라고 쓸 때 그 계정 과목에 사용할 금액이 유효 이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유효 이자는 다음에 자와 같이 사채 장부 금액에 유효 이자율 곱해서 이자 되는 거 한번 보면 아,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어떤 건지는 알고 있으면 제가 시험을 위해서 어디쯤은 보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어쩔 수 없이 책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원래 책을 옛날에 썼어야 됐는데 안 써서 처음엔 제가 갑이었다가 지금은 미안하다 빨리 쓸게 하면서 책 쓰기 위해서 지금 35회쯤부터 우리 지금 90몇 회까지 문제를 전부 다 모아서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책 쓰는 것 때문에.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체 문제를 분석하고 있어서. 그래서 몇 회짜째 그리고 어떤 출제위원 때 이 사람이 어떤 거 냈고 지금 그걸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애가 나와요. 어떤 애는 옛날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게 나와야 했던 게 지금 현재 분석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사채에 대해서도 지금 말고 다음에 책 바꿨을 때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이건 다 있더라도 이 부분만 기억합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왔으니까 제가 저러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최소한
3번 이상 안 나오면 그런 말 잘 안 해요. 2번 정도까지는 제가 살짝 이야기하는데 한 번 나온 거 가지고는 어려운 거면 다음에 또 안 나오면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안 나올 확률이 낮은 것들이 많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채에서 이 계정 과목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었는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를 줄여주는 성격으로, 사채가 부채니까 대변에 있는데 부채를 줄여주니까 자기 자리를 차변으로 잡고,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적 계정이었고, 반대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를 더해주는 사채의 가상 계정으로, 그럼 더해주려면 같은 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채는 왜 그 차감 계정과 가상 계정을 달고 있냐면 무조건 액면가를 써야 되거든. 무조건 액면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보다 돈 작게 받으면 차감 계정으로 얼마인데 얼마 못 받아서 할인 발행했어요. 이런 식으로 줄일 거고, 많이 받으면 우리가 얼마만큼 할증해가지고 얼마 더 받았어요. 이런 걸 외부 이용자한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임대보증금, 임대 장기 차입금에서도 유동성 장기 부채 제가 한 번 더 강조했었고, 그리고 임대보증금에서는 얘는 거래처 꼭 잊지 말고 쓰자. 그 이야기하고 넘어갔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면,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우리 회사가 그냥 장부상에 우리 직원의 퇴직금을 설정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발생한 직원의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부에 설정해 두는 걸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는데,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금액 올해 추가된 퇴직금을 알아야지 설정을 할 거니까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걸 먼저 산정해요. 추계액이라는 건 전 직원이 그만뒀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 그럼 그 퇴직금에 우리가 전년도에도 설정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확인해서 우리는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액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 추가액만큼을 기말에 차변의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면 내 거 아니라는 뜻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줄 수 없으니까 그만둬야 줄 거니까 부채로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대변에 처리해 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인데 우리 직원이 언제 그만둘 줄 모르기 때문에 직원 그만둬야 줄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동 부채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다 직원이 실제 퇴사가 발생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여유가 있다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끌어쓰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있는 거 다 끌어쓰고, 끌어쓴다는 건 얘는 대변에 모여 있는데 퇴직금 지급하는 만큼 차변으로 이렇게 끌어서서 지금 줄이는 거 제가 끌어쓴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면 퇴직급여, 하나도 없으면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라 그랬어요. 이 분기하는 원리는 대손 충당금 사용하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았죠. 하지만 대손 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두 계정 과목의 성격은 틀리다라고 했어요.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라서 대변에 있는데, 대손 충당금은 자산인데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대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냥 우리 분기할 때는 똑같은 느낌으로 하고, 이런 때는 둘이 성격이 다르다.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오늘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연금 상품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제도가 탄생하기 시작해요. 이건 IMF 때 좀 발발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IMF 때에 그 우리나라가 엄청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그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퇴직금도 보장 못 해주고 문 닫은 기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이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자 국가가 퇴직연금 상품 제도를 이제 시행시켜서 기업들한테 무조건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라고 했는데 기업들이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실제로 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는 장부에만 쓰지 실제로 돈 어디 내고 모아두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기업들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계가 차변이 퇴직급여 얼마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이렇게 분계하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건데, 자, 얘가 퇴직급여가 비용 계정 과목이죠. 그죠? 그럼 법인세법이 얘네들 꼼짝 말게 그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 비용을 인정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장부에 비용 처리했는데 비용을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비용을 인정 안 해준다는 건 우리 기업한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해요. 직원들 퇴직금이 1년에 1억 이상씩 쌓여요. 좀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에 아니면 중산기업은 1억에 22%가 세금이 나와요. 어디 축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야 되는 세금이. 그럼 1년에 2,200만 원이라는 세금이 그냥 꽁돈으로 날아가게 되면 기업은 난리 나겠죠. 또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주주들한테 대표이사는 경질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법인세법이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건 좋은데 상품에 가입하고 설정하거나 아니면 얘 하지 마라고 한 거예요. 상품에 가입해놓고 얘도 같이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것만 한다면 상품에 가입 안 돼 있으면 이 비용 인정 안 해. 그럼 한 방에 다 안 할 수는 없겠죠. 항상 계도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년 5%씩 인정 안 해주다가 2016년도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문제 보면 2016년도가 마지막이라서 15년부터 18년도까지 우리 시험에 내 급수가 전부 다 온통 이 연금 상품 가지고 난리였어요. 그냥 급수 따지지 않고 분계도 해야 되고 전부 다 가입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잘 아니까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라고 했는데, 자, 이 퇴직연금 상품은 어떤 게 있냐면,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타입이 이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상품 DC형이 있고, 자, 또 비교할 수 있는 게 확정급여형 DB형 상품이 있어요. 자, 이렇게 퇴직연금 상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확정기여형 상품, 확정급여형 상품 이 두 개의 성격의 근본적인 차이는 운용 주체에 있어요. 누가 이 연금 상품을 운용하느냐. 자, 확정기여형이라는 건 기여는 불입이라는 말에 순화된 표현이에요. 불입하다. 확정 불입형이라고 처음에 진짜 붙이려고 그랬대요. 저도 이야기 들은 건데. 근데 너무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이라는 건데, 이 확정 기여형은 직원의 퇴직금이 발생한 만큼 회사가 납부만 해주고 모든 운용을 우리 종업원이 직원들이 하는 게 확정 기여형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 가입할 퇴직연금 상품이에요. 자, 그럼
확정급여형은 뭐냐면 직원들 퇴직금을 연금회사가 확정적으로 보장하고 회사가 연금 상품을 운영하는 거예요. 회사가 운영 주체요. 이 운영 주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기여형은 연금 상품에 가입했는데 수익이 나면 직원만 좋은 거지 회사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손해봐도 직원 퇴직금 날리는 거지 회사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확정급여형은 운영주체가 회사라 그랬죠. 이익 보면 회사가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해야 될 퇴직연금 납입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익 본 만큼만 줄어들게 되는 거고, 손해보면 회사가 돈 더 내야 되는 거고, 우리 직원은 아무 상관없이 퇴직금을 보장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을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많이 손해했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옛날이라 그랬죠. 2008년도 10년도 사이쯤에는 우리나라 TV 보면 온통 CMA, MF 통장 난리 나고 TV 광고도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본 차이나 펀드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펀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여력이 안 되는데 퇴직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매년 내한테 발생하는 퇴직금만큼 회사가 납부해줘요. 나는 이걸 운영하는데 나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중요한 건 나는 돈 못 찾아가요. 그만두면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퇴직증명원 보내줘야지만 퇴직금이니까. 근데 운용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너도 나도 내 퇴직금 가지고 내가 재테크 해볼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퇴직금 날렸어요. 엄청 많이 날린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제가 노름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우스갯소리로 말했던 본차이나 펀드 박살났어요. 종로 쪽에 있는 남대문 뒤쪽에 있는 사무실 중구하고 종로구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 퇴직금 거의 한 3분의 2 날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정서가 퇴직금 가지고 이런 경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퇴직금은 보장받자.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지금 전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이제 내가 직원이고 퇴직금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회계 담당자인 내 입장에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확정기여형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회사가 그냥 납부만 하고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은 자, 우리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게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쓰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납부하면서 차변에 퇴직급여 쓰고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얘는 계정 과목을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거고 우리 회사 돈이잖아지. 그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자산으로 분류를 시킬 수도 있고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안 했구나.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74페이지 아래에 빈칸 많은 게 거기 써라고 그랬나 봐. FAT 1급 시험에도 나오는데 이게 안 적어놨더라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쓰는 이 계정 과목이라는 건 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매년 돈 납부할 때 연말에 대변엔 돈이 나갈 거고, 차변의 계정 과목을 퇴직급여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특징을 보면 확정기여형은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납부하고 나면 우리 회사하고 관계가 끝이에요. 완전히 끝.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확정기여형은 우리 시험에 나올 일 절대 없지만 운용 수익 발생을 해도 우리 회사와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당연히 연관성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자리는 차변인데 운용수익 발생한 만큼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운용수익 난 만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이자 수익은 세무사회에서 시험에서는 이자 수익이라고 표현할 건데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얘를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개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확정 기여형 상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직원의 퇴사가 발생을 해도 우리 회사와 관계없어요. 퇴직금 지급할 때도 퇴직금 회사 연금 회사가 우리는 퇴직 증명원만 날려주면 돼. 퇴직연금 회사에 정말 깔끔하죠. 그래서 회계 담당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이걸 가입하면 좋겠다고. 그런데 직원들은 이걸 원하더라고 요즘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직원이 퇴사를 했을 때에 볼 건데, 자, 첫 번째 경우를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기말에 설정을 할 때에 납부할 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얼마 대변에 돈 얼마다 이렇게 납부를 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직원 퇴사를 하면 우린 이제 직원 퇴직금 지급해줘라고 퇴직증명원 보낸 만큼 연금 상품에 해약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원 그만두게 되면 퇴직연금 상품을 빼주는 걸 우리는 해약액이라 그래요. 그럼 그만큼 얘가 줄어들 거잖아. 그래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얼마 이렇게 금액을 지울 거예요. 지금 그만둔 만큼 퇴직금 지급해줘라고 퇴직증명원 날려주면 이만큼 해약해서 줄이기 위해서 대변에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차변에 이제 지금 그만뒀으니까 이때 퇴직급여라고 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연금 납부만 했지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한 적이 없잖아. 그러다 지금 그만뒀을 때 이제 얘 줄이면서 퇴직급여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기여형은 그냥 납부할 때에 차변에 퇴직급여라 처리하고 끝내버리는 애고, 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써뒀다가 직원이 그만뒀을 때에 이제 얘 지우면서 퇴직급여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 분계 이해가나요? 우리 강예씨 이해갔어요? 열심히 노려보고 계시길래 자, 이해가셨죠? 수현씨 이해갔죠? 자, 제가 이해갔냐고 물어볼 때는 항상 이 다음에 여기에 뭔가를 더 붙여서 설명하려고 할 때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우리 회사가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연금 납부를 하는데 우리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설정을 하고 퇴직연금 상품의 그 금액만큼 납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경계선 나눠서 하는 건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래서 자,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을 한다고 차변에 퇴직급여다 얼마 얼마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얼마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 금액만큼 우리는 퇴직연금 상품에 돈을 납부해요. 우리는 이 돈만큼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한 데다가 납부를 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라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용 처리했는데 이걸 안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부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연금 상품 회사에다가 지금 돈을 납부를 했죠. 그럼 나한테 부채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땐 자, 확정금형 상품에 가입하면 똑같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얘를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차감 계정으로 달아버리는 거예요.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쌌는데 이만큼 부채로 인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왜냐면 납부했으니까. 이렇게 성격을 둘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 안 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고, 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같이 설정하니까 나 납부했어요. 당신 빚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얘를 줄여주는 성격으로 계정 과목 따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사한 만큼 얘를 지워줘야 되겠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를 퇴직금 지금 주는 만큼 쓰는데, 자, 이때 우리가 비용 처리 퇴직급여를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직원 그만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 쓰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끌어 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얘를 끌어 쓰고 모자라면 퇴직급여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얘는 비용 처리하는데 얘는 왜 비용 처리 안 할까? 얘는 지금 그만뒀을 때 비용 처리하는데 퇴직급여로, 얘는 지금 그만뒀을 때 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 안 할까? 왜냐하면 납부할 때 비용 처리했잖아요. 얘는 이미 납부할 때 비용 처리한 거예요. 얘는 납부할 때 비용 처리한 적이 없는 건데 얘는 납부하면서 이미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때는 비용 처리했던 걸 지워주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끌어 쓴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끌어 쓴다는 건 이미 과거에 비용 처리한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인 거예요. 기말에. 그래서 자, 이 방법 쓰는데 이 분계 어렵죠? 제가 여러분이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이해가는데 뭐가 어렵다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은 정말 뒤늦게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자, 어려워 정상이에요. 근데 회사 가면 이렇게 쓸 거예요. 회사 가시면 이렇게 분계해서 쓸 거니까 그래서 이 분계도 실무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회계 1급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자산회계 1급에. 근데 딱 한 번이라 그랬어요. 정말 한 번이에요.
그 외에는 다 이거예요. 이거 다 이건데 세무유급도 이거인데 회계일급이 한번 나왔어요. 이걸로. 그래서 뭐 많은 분이 어김없이 틀려준데 실무자들만 맞췄어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처리할 거라서. 근데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세무유급을 가면 알아요. 근데 세무유급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지는 다 이유가 있긴 한데, 근데 그 의미는 좀 다른 세법에서 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 분계는 조금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처음 보신 분은, 자, 여러분은 이건 기억합시다. 최소한 확정기여형은 납부할 때 퇴직급여라고 처리하고, 확정급여형은 우리 납부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계정 과목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같이 이제 자본 챕터를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